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맹현대화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중에서 동맹조약 제3조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요구 안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동맹현대화에 들어있는 두 번째 묶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말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주한미군을 실제로 감축하고 재편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잔뜩 들어있고요. 앞으로 주한미군은 물론이고요. 해외 파견 나가 있는 미군들은 피를 흘려야 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직접 상륙, 그러니까 온쇼어 인터벤션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 오프쇼어 인터벤션, 해군 공군 위주의 지원 역할, 이런 쪽을 더 치중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한미군에 이미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바로 동맹 현대화 안에 들어있는 미국의 의도다,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주한미군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도표를 보시면요. 과거에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 기지가 이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로, 게리슨 험프리스로 다 이제 옮겨갔죠. 이 안에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고요. 유엔군 사령부도 있고요. 한미연합사 사령부도 있습니다. 지금의 험프리스는 주한미군의 심장이죠.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480만 평, 여의도의 5배가 넘죠. 또 전통도 있습니다. 이게 해방 전에는 일본군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는 미국 육군이 썼고요. 62년에 험프리스라는 이름으로 기지 이름을 바꾸었고요. 그 안에는 비행장도 있습니다. 활주로가 2km가 넘습니다. 많은 미군 시설들이 들어있고 주한미군의 심장입니다. 이제 그 외곽 부대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지금 주한미군은 캠프 험프리스, 게리슨 험프리스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잠깐 보면요. 주한미군은 8군 사령부가 있고요. 해군 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특수전 사령부, 공군 사령부, 이렇게 사령부 5개가 주한미군 사령관 산하에 있습니다. 이 공군 쪽을 먼저 보면요. 제7공군이라고 하는 사령부가 있고 그 밑에 2개의 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8전투비행단은 논산에 있고 51전투비행단은 오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요. 8군 사령부 밑에 2사단이 있죠. 2사단이 사실은 이제 지상군의 핵심 부대이고요. 그 다음에 8군 사령부 밑에 정보여단도 있고 35 방공여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여단도 있고 통신여단, 지원사업. 35 방공여단 아래에 바로 이 팩 수리와 사드라고 하는 방공대대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주한미군의 전체적인 그림인데 지금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 안에 어떤 뜻들이 담겨져 있는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든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든 거래적 동맹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은 스스로 많은 비용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여기저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소위 굿캅, 좋은 경찰 역할을 해왔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동맹관계도 거래적으로 판단하고 거래적으로 접근하겠다. 미국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라. 너희들도 돈을 쓸 만큼 쓰고 피를 흘릴 만큼 흘려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희생을 앞으로는 줄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비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추세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했을 때 전 세계 경제력의 절반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 정도죠.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신고립주의 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맹의 안보 비용을 더 쓰라. 그러니까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이 안보 비용을 더 많이 쓰라. 이런 요구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지상군이 개입하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하겠다. 앞으로 해공군 위주로 재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으로 주한미군을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주한미군을 한반도의 붙박이 부대로 생각하지 말라. 한반도 전쟁 재발만 억제하고 북한만 상대하는 붙박이 군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도 이동할 수도 있고 투입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도리를 갖겠다. 이게 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바로 투입될 수도 있다. 움직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단일 정부에 대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과 미국이 단일 정부 얘기를 지금 진전시키고 있고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 동북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단일 정부가 된다면 이제 일본의 역할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일본이 미국의 태평양 전쟁,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에게 그렇게 되더라도 한국은 공정하게 자기 할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집단안보 체제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미국의 아태 전략의 인태 전략이죠. 인도태평양 전략의 허브가 돼야 한다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한미군의 규모가 사실상 감축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해공군 비중이 더 커지는 쪽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진행된 주한미군 감축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 7공군이 있고요. 2사단 휘하의 방공여단들인데 위에 그림은 A-10기죠. 저게 이제 사실 구식 모델이지만 여전히 북한군의 탱크 부대 한 개 대대 정도를 비행기 한 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유도 로켓들을 수십 발 싣고 다니면서 제어할 수 있고 또 저 비행기가 북한의 그 공기 부양정 이런 데 해상 침투할 때도 기묘하게 저지할 수 있는 쓰임새가 많은 비행기죠. 근데 저 비행기가 한국에 24대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24대 전체가 사실 미 본토로 철수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저 비행기가 한국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F-16. 저게 이제 미 공군, 주한미군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주력 전투기죠. 한국에는 F-35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은 F-35를 구입해서 우리가 쓰고 있지만 미 공군은 여전히 F-16의 좀 어드밴스드 버전이죠. 저 비행기들인데 종전에 주한미군의 공군력이 약 100대 정도 됐습니다. F-16하고 이 A-10기가 96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 저 F-16 비행기가 군산에 있던 제8 전투비행단은 사실상 F-16이 전부 다 나갔습니다. 전부 다 나갔고 그중에 뭐 어떤 것들은 수리 정비 뭐 하는 것처럼 본국에 갔고 어떤 것들은 또 다른 이유로 이동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96대 전투기 세력 중에서 한 3분의 1 가까이가 본토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안보 공백은 심각하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주한미 공군의 전력이 감축됐다고 발표한 일이 없고요. 한국 국민이 잘 인지하지도 않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이 팩3입니다. 오른쪽은 사드죠. 저건 다 방공무기입니다. 이 북한에서 날아오는 중국에서 날아올 수 있는 뭐 이런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이런 체제고 특히 오른쪽에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지요.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바로 이런 것들이 팩3 같은 이 왼쪽 저 방공무기는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평택에도 있었고요. 또 군산도 있고 오산, 칠곡 이런 데 분산되어 있었는데 절반 정도가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사드, 성주에 있는 저 사드 포대도 절반 이상이 빠져서 중동으로 이동을 했죠. 이제 지금 중동 사태가 그동안 시끄러웠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반출을 했는데 저것들을 C-17이나 C-5, C-5 이런 대형 수송기에 실어서 다 절반 이상을 반출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주한미군의 감축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지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지상군은 정강되기 어렵다. 지상군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8군 사령부, 그런데 그 산하에 2사단, 보병 2사단 사령부도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투 여단은 없는 상태죠. 원래 있었던 전투 여단은 이라크로 파견된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스트라이크 여단이 2개가 있는데 이 여단들은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습니다. 예. 배속은 돼 있지만 실제로 주둔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단은 순환해서 9개월에 하나씩 다른 사단에 예속되어 있는 여단을
9개월씩 순환해서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지상군이 많이 줄었고요. 상륙부대, 일본의 오키나와에 해병 제3원정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함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가장 먼저 달려올 부대가 미 해병 3원정단인데요. 우리가 뭐 상용훈련 이런 거 할 때 한미연합 상륙훈련 할 때 오는 병력들이 다 그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에서 이미 앞으로 해병대가 직접 상륙하는 것은 가급적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같은 얘기죠.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해공군 위주, 지원 위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국군의 대북 방어를 한국군이 주도해라 하는 얘기. 이게 이제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의 그 분리 문제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요. 한국이 더 역량을 발휘해서 더 대북 방어에 주도해라. 미군은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군을 돕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미 바뀌고 있고요. 대만 유사시에 한국군이 뭐 할 거냐. 이 얘기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미군이 대만으로 차출되거나 개입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한국군은 미군과 보조를 얼마나 맞출 것이냐, 이런 얘기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동북아시아가 단일 정부가 되었을 때 한국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이 문제 또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 미군의 지위가 격상되고 주한미군의 지위가 격하되었을 때 명확하게 임무와 위상을 서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에 이미 미국이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연합작전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이것과 관련이 있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변화가 이미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에 국방수권법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 의회가 매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한국 분들이 많은데, 국방수권법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방수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한미군 2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줄이고 싶어도 못 줄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요, 그게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단서가 있느냐,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더 유리하다고 의회에 와서 증명을 해주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더 유리하다고 의회에 와서 증명을 해주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28,500명이라고 하는 수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있지 않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배속, 예속 문제가 있다는 것. 배송 문제와 예송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령부가 있으면 사령부 밑에 휘하에 예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속된 부대는요, 그 사령관이 인사과 행정권, 지휘권 다 소위 이 군사 지휘권을 모두 다 행사할 수 있는 바로 직속 부대를 우리가 이걸 예하부대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ssignment죠. assigned 되어 있는 예속 부대입니다. 그런데 배속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attachment라고. 배속은 뭐냐 하면요, 사령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직접 예속되어 있는 부대의 일부를 떼서 다른 부대에 임시로 보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배속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주한미군이 2사단이 지금 사령부가 한국에 있고 그 예속된 연대가 있지만 그 여단이 미국에 가 있는데 배속이 미국 쪽으로 되어 있고 예속은 한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얘기하면 주한미군으로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갑자기 줄어들에 대해서 그 불안을 느끼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좀 쓰다듬는, 위로하는 뭐 이런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급격하게 주한미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회가 견제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저게 맞는 건 아닙니다.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의 규모와 위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이 안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요구,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골자는 주한미군을 미국이 원하는, 미국이 지금 펼치는 전략에 맞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고 재편할 수도 있고 그 감축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미국은 직접 피와 땀을 흘리는 직접 개입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 비용도 줄이고 희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글쎄요. 시대가 바뀌고 미국의 세계관, 동맹관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주한미군을 북한만 쳐다보고 북한만을 막아주는 붙박이 군대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상당히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주한미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건강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을 계속 다져나가야 되겠죠.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확장 억제, 핵 보호 공약을 강화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주한미군이 바뀌어도 주한미군이 이 한국을 잘 지켜주겠다는 이 공약의 강도는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